야, 이거 좀 재밌어지는데요. 르노코리아, 아니 르노그룹 전체적으로 전망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연기관 모델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가요? 사실상 생산 기지로 활용할 뿐이지 기존에 출시된 차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렇다고 신차를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국산차 판매량도 완벽하게 꼴찌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점유율도 1.6%에 불과합니다. 100대 팔리면 이 중에 르노차는 2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신차를 공개했는데 가격이 2,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보조금을 감안하면 1,800만원대에도 살 수 있다는 건데 신차만 공개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브랜드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차가 국내에 출시되면 물론이고 국내에 출시가 안 돼도 흥미로운 점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르노가 이번에 공개한 차는 트윙고입니다. 아마 차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윙고라는 이름은 르노에서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름이죠. 1993년에 처음 출시됐고 2014년에 3세대 모델이 나오고 그 뒤로는 딱히 신형 소식이 없던 르노의 경차입니다. 트윙고의 순수 전기 모델을 공개한 건데 더 흥미로운 건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동시에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기차 브랜드도 아니고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보통 별도 브랜드를 론칭하는 건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르노는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한 거고 브랜드 이름은 암페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암페어 브랜드로 처음 나오는 차가 트윙고 전기차인 거죠. 어쩌다 보니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하고 쭉 연결이 되는데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지금 저가형 전기차 공세가 상당하잖아요. 아예 대놓고 중국 저가형 전기차에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로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브랜드를 통해 트윙고를 가장 첫 타자로 내보낸 이유도 꽤 명확하더라고요. 자,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원가 절감이 가장 첫 번째죠. 르노그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럽에서 소형 SUV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절반 수준으로 트윙고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의 평균치에 비해 도로 공간도 20%나 적게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는 개발하고 생산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트윙고 전기차의 최종 설계 승인부터 생산 시작까지 2년밖에 안 걸렸고 이걸 르노는 기록적인 시간 단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설계, 개발, 승인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도 덜 들어가니 보급형 전기차의 공식과도 같은 차라는 설명인 거죠. 르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번 마케팅 방향은 굉장히 명확하고 취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랑 스펙도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선 중국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은 2,800만원 아래로 책정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현지에서 가장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25,000유로, 우리 돈으로 3,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고려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1,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만약 이 가격대로라면 1,80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던 거죠. 스펙도 보면 경차라서 레이처럼 200km 초반일 줄 알았는데 일단 르노에서 전망하고 있는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400km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유럽 기준으로 말한 거니까 우리나라 인증 기준이면 300km 초반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100km당 전비가 10kWh가 될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와보면 알 수 있겠죠. 유지비도 공개됐는데 가격이 워낙 낮아서 매달 100유로, 우리 돈으로 14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날 새로운 브랜드랑 트윙고 전기차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르노5 크기인 해치백용 플랫폼, 또 다른 하나는 메간 크기에 사용될 중간 사이즈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중요한 게 비용 절감 효과가 40% 정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출시 시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브랜드의 취지 자체는 방향이 괜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신차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보급형 모델이잖아요. 보급형 모델은 요즘 들어서도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 전기차 수요가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차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와는 조금 다른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암페어 브랜드로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6종을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기대할 만한 게 있죠. 우선 트윙고 전기차는 슬로베니아에서 생산될 거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르노 부산 공장은 친환경차 기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원래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던 차는 뭔가요? 르노코리아를 통해서 출시될 신차들 뿐이었죠. 대표적인 게 오로라 프로젝트로 나오는 하이브리드 신차들이었는데 이거 말고 갑자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폴스타4를 부산에서 생산하기로 한 건데요. 국내랑 북미 판매 물량을 배정받은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가 QM6, SM6, XM3 이런 차들입니다. 트위지도 있긴 하지만 얘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거의 없는 수준이고 나머지 차종들도 앞에서 봤지만 판매량이 바닥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35%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도 그만큼 떨어졌을 거잖아요. 생산량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뭔가요? 르노그룹은 한국을 생산 기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산 기지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폴스타4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 때문에 얻은 게 뭐냐면 친환경차 생산 라인업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위탁 생산인데 이미 르노코리아 공장은 위탁 생산을 굉장히 잘하는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공장에서 닛산 로그를 생산했었거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연간 10만 대 이상이 부산에서 생산되면서 르노코리아 공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자 모델이었고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 수출 물량 중에선 70%를 차지했을 정도란 말이죠. 이 덕에 폴스타4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전기 SUV가 됐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한국 공장에서 수입차를 생산하는 일은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수입차 공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는데도 수입차 공장이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 폴스타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르노그룹한테도 좋게 보일 수 있는 게 지금은 노후 모델들을 생산하는 게 중심 업무지만 이게 잘 되면 친환경차 생산 기지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투자 계획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KGM은 자사 모델들을 위한 비교적 소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다면 현대차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에 2조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화성 4공장으로 알려진 전기 PBV 전용 공장 설립에 1조 원을 들입니다. 르노도 전동화 모델 3 도입을 위해 들이는 돈이 1조 원에 달하니까 그리 작은 규모는 아니란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하는 시기란 겁니다. 기존까지는 국산차 위주로 생산을 했다면 후속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후속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꼭 수입차 공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폴스타처럼 위탁 생산하는 구조, 우리나라에서 좀 팔릴 만한 차들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저가형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 이런 거잖아요. 마침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형 모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GM이 최근에 전기 픽업 트럭하고 이코녹스 EV 출시 시기를 미뤘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협력사를 사버린 겁니다. 어떤 협력사를 인수한 건지 보니까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있죠? 이 기가 캐스팅의 핵심 협력 업체를 인수해버렸다고 합니다. 기가 캐스팅의 핵심 효과가 뭐다? 생산 단가와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저가형 모델 생산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델 Y의 가격이 낮아지고 향후 나올 모델 2 가격도 이 덕에 잡힐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금속판을 용접하는 게 아니라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이니 그럴 수밖에요. 실제로 자동차 업체가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년에서 4년인데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 덕에 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GM이 인수한 기업은 TEI입니다. 풀네임이 툴링 이퀄먼트 인터내셔널. 여기가 3D 프린터로 차체가 될 주형을 제작하는 금형 업체거든요. 2017년에 테슬라가 모델 Y를 개발할 때 협력을 시작했고 모델 3랑 사이버 트럭의 기가 캐스팅 제품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내년에 출시될 캐딜락의 전기차 셀레스틱의 하체 구조를 GM하고 이미 협력해서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GM도 지금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걸 건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다리도 확실하게 건드리고 있잖아요. 쉐보레를 비롯한 GM 산하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 차에 그리 적극적인 회사가 아니었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게 팔았던 회사가 GM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말리부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단종됐잖아요. 그랬던 GM이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트래버스 풀체인지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되는데 이걸 이번에 공개한 겁니다.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 시스템이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출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대차그룹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대형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건지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지는 지켜봐야겠죠. 최근 몇 개월간 전기차 시장을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제조사들이 갈피를 잡고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르노도 포함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